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는 비바람에 낡아 기와가 드문드문 빠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명문가였으나 이제는 가세가 기울어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만이 세월의 흔적을 담은 채 무성하게 자라나 세상을 등진 듯 적막한 공기만이 가득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보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 안에는 꽃처럼 고운 마음씨와 정갈한 자태를 지닌 연하라는 이름의 선비 집안 외딸이 늙은 부모를 모시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연화의 집안과 약조를 맺었던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들인 신랑은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한 망나니로 매일같이 술에 취해 남봉지를 일삼고 가산을 탕진하는 한량 중의 한량이라 모두가 혀를 차며 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던 연하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혼례 날짜를 잡았고 가난한 형편에 변변한 옷 한 벌 해주지 못한 채 낡은 비단 한 조각을 기워 만든 혼례복을 입히며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아 마을 어귀에는 떠들썩한 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연화의 집마당에 차려진 혼례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북어 2마리와 대추 몇 알이 전부였고 마을 사람들은 구경 삼아 모여들었으나 신랑의 행태를 잘 아는지라 걱정 섞인 눈빛으로 수근거리며 앞날을 염려했습니다. 신랑은 혼례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거하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당에 들어섰고 사모관대를 삐딱하게 쓴 채로 신부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코를 골며 대청마루의 대자로 누워버려 혼례를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잔치 분위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소리로 전해 들으며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옆에서 그를 보좌하던 충직한 여종 복실은 주인 아가씨의 고운 손을 잡으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신랑을 원망하는 소리를 나지막이 내뱉었지만 연하는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자 겨우 정신을 차린 신랑은 술 냄새를 풍기며 신방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눈에는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의 모습이 그저 우스꽝스럽고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는 구차한 장소로만 보여 짜증 섞인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방 안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신부 연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런 가난한 집구석에서 나온 신부가 내 귀한 몸에 어찌 어울리겠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옆에서 수발을 들기 위해 서 있던 여종 복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라리 저기 저 투박하고 튼튼해 보이는 계집애가 더 쓸모 있어 보인다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연하는 신랑의 모욕적인 언사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고 복실은 당황하여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소인은 그저 종일 뿐이니 어서 아가씨를 굽어 살펴주시라고 간곡히 청했으나 술기운에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신랑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신랑은 품 안에서 금괴 한 덩이를 꺼내 방바닥에 툭 던지더니 연화에게 이 금을 줄 테니 너는 내 갈 길을 가고 저 여종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하며 이 귀한 사람을 너 같은 가난뱅이에게 주기 아까우니 너나 가지라는 식의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연화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복실은 주인 아가씨의 앞날이 자신 때문에 망가질까 두려워 신랑의 옷자락 바닥을 붙잡고 매달렸으나 신랑은 오히려 복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오늘부터 네가 내 마누라다 라고 선포하며
대청마루로 나가 다시 술을 찾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로 퍼졌고 연화의 부모는 뒷마당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으나 이미 혼례를 치르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마당에 파혼을 할 수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마을 사람들 또한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에 혀끝바닥을 차며 가난한 집딸이 팔자가 사납다고 안타까워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실은 평생을 모셔온 연화 아가씨를 대신해 저런 망나니 신랑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보다 아가씨의 삶이 무너진 것에 더 큰 슬픔을 느꼈으나 연화는 오히려 복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것이 나의 팔자라면 네가 나를 대신해 이 집안을 지켜달라고 눈물 섞인 부탁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찬바람은 문창살을 흔들고 방 안의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는데 신랑은 취기가 가시지 않은 채 복실을 불러 앉혀놓고 재물 자랑을 늘어놓으며 세상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복실은 그런 신랑이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무언가 알 수 없는 쓸쓸함을 잠깐 느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했습니다. 연화는 결국 뒷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복실은 신랑의 수발을 드는 처지가 되어 첫날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달빛 아래 비친 신랑의 모습은 영락없는 건달의 그것이었지만 가끔씩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매는 날카롭고 매서워 도저히 술꾼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운이 가끔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랑은 어제의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복실에게 아침상을 가져오라 소리치며 연화의 집안 사람들을 하인대하듯 부려먹기 시작했는데의 일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연화의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리며 몸져눕고 말았으나 집안의 생계를 쥐고 있는 신랑의 재력 앞에 누구도 쉽게 나서서 항의하지 못하는 처참한 형편이었습니다. 복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고 솥뚜껑을 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짓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아가씨와 주인 어른들을 위해 자신이 이 수치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방으로 향해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신랑은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정을 부리면서도 복실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다 먹은 후에는 이 집에는 먼지가 너무 많다며 복실에게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라 시켰는데 이는 명백히 복실을 부인이 아닌 종으로 대하는 태도였지만 복실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나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돌을 고르며 신랑이 시키는 모든 일을 말없이 묵묵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연화는 뒷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자신이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두려워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고 신랑은 그런 연화의 기척을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마당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한가로이 햇살을 즐기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끝에 매달린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트렸고 복실은 땀방울을 훔치며 신랑의 변덕에 맞춰 이리저리 움직였으나 신랑은 만족할 줄 모르고 이번에는 마을 장터에 가서 제일 비싼 술과 고기를 사오라며 돈뭉치를 복실에게 내던지듯 건넸는데 그 금액이 워낙 커서 복실은 손을 떨며 돈을 받았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복실을 보며 저기 저 망나니 부잣집 아들에게 팔려간 불쌍한 여종이라며 대놓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금괴 하나에 몸을 팔았으니 이제 호강하겠다고 비아냥거렸으나 복실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기만 했으며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울분이 차올랐지만
주인 댁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낼 뿐이었습니다. 고기를 사고 술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복실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늙은 거지를 발견하고 차마 지나치지 못해 신랑이 준 돈 중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 엽전 몇 덤을 쥐어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광경을 신랑의 친구들인 마을 한량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은 집으로 달려가 신랑에게 내 여편네가 내 돈을 함부로 돌린다고 고자질을 하여 집에 돌아온 복실은 신랑의 불호령을 들어야 했으나 신랑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랑은 복실에게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인데 왜 네가 참견이냐며 호통을 치는 듯 하면서도 복실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다음부터는 거지를 줄 때는 엽전 몇 댐이 아니라 금 한 조각을 주라며 엉뚱한 소리를 내뱉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을 비웃게 만들었고 복실은 이 남자가 정말 제정신인가 싶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거한 술판을 벌였고 집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는데 연화의 부모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끙끙 앓았으며 복실은 술상을 나르며 그들의 무례한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복실에게 술을 따르라며 희롱을 일삼았으나 신랑은 그저 허허 웃으며 지켜보기만 하더니 어느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복실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서늘하게 말해 순식간에 분위기를 압도하는 기이한 위험을 보였습니다. 술기운이 가득했던 친구들은 신랑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썰물 빠지듯 집을 나갔고 넓은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는데 신랑은 복실을 바라보며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잠자리나 보라고 툭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려 복실은 그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난 복실은 마당을 쓸다 신랑이 머물던 방 앞에서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옥패였으며 가난한 집안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라 복실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핀 뒤 품 안에 갈무리했습니다. 이 물건을 신랑에게 돌려줘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신랑이 방에서 나오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복실에게 배가 고프니어서 밥이나 달라 투덜거렸고 복실은 옥패 이야기를 꺼내려다 신랑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보고는 일단 입을 다물기로 결심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신랑은 다시 마을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겠다며 집을 나섰고 복실은 그가 나간 뒤 연화 아가씨를 찾아가 어제의 일들과 옥패 이야기를 전하며 상담을 했으나 연화 역시 그 남자의 속을 알 수 없다며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들은 하나둘 신랑이 가져온 비단과 가구들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만 연화의 집안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달팠으며 복실은 자신이 누리는 이 풍요가 마치 가시 돋친 옷을 입은 듯 불편하기만 하여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실을 보면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침을 뱉으며 근본 없는 여종이 운 좋게 부잣집 남자를 낚았다고 험담을 일삼았고 복실은 그런 시선들 속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지만 오직 늙은 유모만이 복실의 곁을 지키며 고생이 많다고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신랑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들어와서는 또다시 술판을 벌이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지만 복실은 그때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가 어질러 놓은 뒷자리를 묵묵하게 치우고 또 치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높게 뜬 깊은 밤, 신랑이 만취하여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고 복실은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신랑은 복실의 어깨를 잡고는 귓속말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거짓쟁이라며 깔깔대며 웃다가 돌연 슬픈 표정을 지으며 복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복실은 신랑의 그 서늘하고도 슬픈 눈빛에서
평소의 망나니 같은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향기를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이내 그를 방으로 안내해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신랑은 잠꼬대로 알 수 없는 이름들을 나직하게 읊조렸고 복실은 그 곁을 지키며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신랑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이 남자가 품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의 삶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가을로 접어들어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붉게 물들고 찬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신랑의 기행은 멈출 줄 몰랐고 이제는 집안의 하인들까지 불러 모아 매일같이 도박판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참다 못해 신랑을 불러 호통을 쳤으나 신랑은 오히려 빙글빙글 웃으며 장인어른도 한판 끼시겠느냐고 대들어 노인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복실은 이런 소동들 속에서 주인댁 식구들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신랑의 망나니 짓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마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 관가에서 조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마을 전체가 이 집안의 일로 들썩거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복실의 집 이야기를 하며 저러다 조만간 집안이 통째로 결단나겠다며 쑥덕거렸고 그럴 때마다 복실은 빨래 방망이질을 더욱 세게 하며 귀를 막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이제 낮에도 술을 마시며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아이들에게 엽전을 던져주며 비웃음을 사는 등 그야말로 막장 인생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복실은 그를 데리러 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심에 시달렸으나 한 번도 신랑을 원망하는 말을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실은 신랑이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면 남들이 보지 못하게 그를 업어 나르고 더러워진 옷을 정성껏 빨아입히며 아내로서 혹은 종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며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실은 신랑이 버린 옷들을 정리하다가 옷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마을 탐관오리들의 이름과 그들이 착복한 곡식의 양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복실은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직감하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는데 마침 신랑이 방으로 들어와 복실의 손에 든 종이를 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며 싸늘한 기운을 내뿜더니 조용히 그 종이를 빼서 들었습니다. 신랑은 평소에 풀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복실을 바라보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듯 장중하고 위엄이 넘쳐 복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랑은 이내 다시 평소의 망나니 같은 웃음을 지으며 이 종이는 내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쓰려고 적어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농담처럼 넘겼지만 복실은 이미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실은 신랑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고 신랑 역시 복실의 그런 변화를 눈치챈 것인지 가끔씩 복실에게만 들리도록 알듯 모를 듯한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맛있는 간식을 몰래 챙겨주는 등 미묘한 다정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신랑의 망나니 짓은 더욱 과격해져 이제는 마을 사람 누구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연화의 집안은 명예를 중시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길가에서 복실을 멈춰 세우고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 바람이 세게 불수록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이라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복실은 그 말이 신랑을 뜻하는 것인지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실은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신랑의 뒷모습을 보며 저 등 뒤에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기에 저토록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신랑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신랑은 차를 마시며 복실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이 차맛이 참으로 쓰구나 마치 사람 사는 세상 같군이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 복실은 이 망나니 신랑의 아내가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낡은 기와집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동거와 소문들은 더욱 무성해져만 가고 복실과 신랑 그리고 뒷방으로 물러난 연화의 운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던진 금괴와 여종에게 떠넘긴 혼례라는 기막힌 사건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와 반전이 숨어 있었으니 이는 훗날 온 조선 땅을 뒤흔들 전설 같은 이야기에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비밀은 깊어지고 복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과 희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집안에서 일어난 기막힌 혼례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멀쩡한 양반과 규수를 두고 여종을 취한 신랑의 망령된 행동을 비웃었으며 그 여종인 복실 또한 신분도 잊은 채 안방마님 자리를 꿰찼다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아침 일찍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갈 때마다 아낙네들이 자신을 보며 입을 가리고 쑥덕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묵묵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쓸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신랑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 이제는 대낮부터 기생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풍악을 울리려 했고 연화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막대기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으나 신랑은 오히려 빙글빙글 웃으며 장인어른도 이참에 가물을 즐겨보시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집안의 가풍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연화는 뒷방에서 매일같이 불경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문틈으로 들려오는 신랑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무례한 언행들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차마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주인 아가씨를 대신해 이 모든 수모를 겪어내는 것이 정령 옳은 길인지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신랑의 먼 친척이라는 이가 대문을 거칠게 밀치며 들어왔는데 그는 예전부터 연화의 집안 재산을 탐내던 탐욕스러운 인물로 신랑이 망나니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듣 재산의 일부라도 챙길 요량으로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인 양 행세하며 신랑에게 자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가산을 탕진하니 내 친척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탕진을 가산이고 질러 집안을 한바탕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평소처럼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 친척의 얼굴에 술을 뿜어대며 자네가 내 돈에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분노한 친척은 복실을 가리키며 저런 비천한 종놈을 안방에 앉힌 놈이 제정신이냐며 마당에 침을 뱉고는 두고 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조용히 복실을 뒤뜰로 불러 손을 꼭 잡으며 지금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드시 해가 뜰 날이 올 것이니 신랑님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가 남기는 흔적을 유심히 살피라고 의미심장한 충고를 건넸습니다. 유모의 말에 따르면
신랑은 술에 취한 척하면서도 매일 밤 서재에서 붓을 들고 무언가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시장에서 뿌린 돈들이 사실은 헐벗은 빈민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귀띔해 주어 복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복실은 유모의 말을 듣고 신랑이 어지럽혀 놓은 방을 치울 때마다 그가 머물던 자리를 세심하게 살폈고 우연히 책상 밑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 조각에서 이 고을 사또의 비리가 적힌 문구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흉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올해 농사가 유독 흉작이라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와중에 관가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독촉하며 곡식을 거두어들이니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습니다. 신랑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곡식을 낭비하는 듯 보였으나 복실은 신랑이 밤마다 가마니에 곡식을 담아 어디론가 몰래 실어 나르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가 일부러 망나니 연기를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복실과 단둘이 있을 때면 가끔씩 술 기운이 싹 가신 맑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이 나라의 근간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며 나지막이 한탄을 내뱉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경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해자였던 친척은 다시 사람들을 몰고 와 집안의 가구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고 신랑은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구경꾼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하니 연화의 아버지는 결국 화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으며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복실은 무례한 친척들 앞을 가로막으며 이 집의 안주인은 비록 비천한 아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맞섰으나 그들은 복실을 밀치며 종년이 어디서 감히 양반일에 참견이냐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술잔을 만지작거리던 신랑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거운 장식장을 손 하나로 가볍게 밀쳐 친척들의 앞길을 막아 세우고는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고 서늘하게 경고하여 장례를 순식간에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친척들은 신랑의 갑작스러운 위험에 놀려 쥐 죽은 듯 조용해졌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미친놈의 발악이라며 욕설을 내뱉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신랑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며 혀를 찼지만 복실만은 신랑의 눈 속에 서린 그 날카로운 검기를 보았습니다. 신랑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찾는 척하며 복실에게 물 한 사발을 가져오라 시켰고 복실이 물을 건네자 그녀의 손을 잠시 잡으며 수고했다는 듯 눈짓을 보냈는데 그 짧은 순간 복실은 자신이 짊어진 짐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남모를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는 이제 복실을 원망하기보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복하여 가끔 부엌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두 여인은 묘한 연대감을 쌓아갔고 집안은 겉으로는 소란스러우나 안으로는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신랑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관가에 투서를 넣기로 결의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신랑이 역물을 꾀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까지 번져나가니 이제는 집안의 안위가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복실은 이 사실을 신랑에게 알리며 어서 몸을 피하라고 간곡히 청했으나 신랑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으며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라며 호기롭게 말하고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복실에게 말하기를 큰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신랑이 지금 하는 일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으니 끝까지 그를 믿고 자리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며 복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신랑의 기행 뒤에는 항상 묘한 질서가 있었는데 그가 술판을 벌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마을의 가난한 집 담벼락 너머로 쌀자루가 던져져 있었고 이는 신랑이 매수한 하인들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구휼 활동이었으나 사람들은 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복실은 신랑이 건네준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 비상시에 대비했고 연하 아가씨의 귀금속들도 몰래 안전한 곳에 숨겨두어 혹시 모를 관가에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등 지혜롭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안주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신랑은 가끔 밤중에 검은 옷을 입고 담을 넘어 나갔다가 새벽녘에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복실은 말없이 그 옷을 빨아 말리며 신랑이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안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기도 꺼려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배고픈 자들은 밤마다 이 집 주변을 서성거렸으며 신랑은 그때마다 대문을 살짝 열어두어 누구든 들어와 남은 음식을 가져가게 허용하는 기이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방해자였던 친척은 관가의 이방과 결탁하여 신랑의 재산을 몰수할 계획을 세우고는 군졸들을 대동해 집을 포위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기묘하게도 신랑은 미리 알고 자취를 감추거나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허탕을 치게 만드는 등 신출귀몰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복실은 군졸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당당하게 맞서며 우리 신랑님은 그저 술을 좋아할 뿐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그들을 돌려보냈고 그녀의 강단 있는 태도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며 신랑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지는 늦가을의 어느 날 신랑은 복실을 불러 앉히고는 내일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올 것이니 집안을 정갈히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하여 복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도 이 소식을 듣고 뒷방에서 나와 복실과 함께 부엌을 정리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도왔고 두 여인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가올 운명의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비장한 각오로 밤을 지새우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벌써부터 내일 관가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신랑의 방해자들은 이제야말로 저 망나니를 처단할 기회라며 회제를 부르며 관아에 군졸들과 함께 들이닥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대문 앞에는 무장한 군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친척 중 한 명이 앞장서서 이 집안에 역적의 기운이 서려 있으니 당장 수색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부수려 하자 복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복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발걸음은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외쳤으나 군졸들은 무지막지하게 그녀를 밀쳐냈고 그 순간 집안 깊숙한 곳에서 장엄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두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햇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고 신랑은 드디어 자신의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화려한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으며 그 기운이 너무도 서슬퍼런지라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마당 한복판에 서서 자신을 조롱하던 친척과 이방을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참으로 가소롭구나 하며 비웃음을 던졌고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임금의 직인이 찍힌 마패였으니 그 찬란한 빛의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복실은 눈앞의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으나 신랑이 그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제야 모든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무례를 후회하며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신랑은 사실 임금의 비밀 어사로서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일부러 망나니 행세를 하며
증거를 수집해 왔던 것이며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끝나 악인들을 처단할 시간임을 선포하며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탐욕스러운 친척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난했던 이가 나라의 큰일을 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며 집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웅성거렸으나 신랑은 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흉년으로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뒷방에서 나와 정중하게 신랑에게 예를 갖추었으나 신랑은 오히려 복실의 손을 먼저 잡아 일으키며 이 여인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험난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녀의 공을 치하하여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복실은 자신의 비천한 신분이 걱정되어 고개를 숙였으나 신랑은 이제 너는 나의 정식 부인이며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며 만인 앞에서 선포하여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했으며 연화 또한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 가득했던 소란은 이제 정돈되었고 신랑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자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모든 이들이 이 집안을 칭송하며 앞다투어 일손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신랑은 조용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병석에서 일어나 사위의 손을 잡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며 사죄했고 신랑은 장인어른의 건강을 먼저 챙기며 효심 깊은 사위의 면모를 보여주어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늙은 유모는 눈물을 닦으며 내 이럴 줄 알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복실은 꿈만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수모와 고통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며 신랑이 건네준 따뜻한 찻잔을 받쳐들고 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거짓도 없는 진실한 사랑의 기운이 가득 감돌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또가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신랑은 공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며 그를 돌려보냈고 마을은 이제 정의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망나니 신랑이 조선 제1의 부자이자 대단한 어사였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복실은 이제 낡은 옷을 벗고 비단 옷을 입게 되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하여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집안의 평화를 도모했고 연하와도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하여 가문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튼실해졌습니다. 신랑은 복실에게 사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네가 지닌 강인함과 순수함을 알아보았기에 이런 무리한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진심을 고백했고 복실은 그 말에 화답하듯 밝은 미소를 지어 보여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예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잘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를 상징하는 듯 빛나고 있었으며 복실은 이제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찬사로 바뀌었고 연화의 집안은 다시 명문가의 위엄을 되찾았으며 신랑과 복실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어 고단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꺼져가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불꽃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행복을 비추고 있었으며 밤새도록 부드러운 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평화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마을에는 신랑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복실은 이제 당당한 집안의 주인으로 서게 되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비밀이 남아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탐관오리들은 물러갔으나
그가 그동안 모아온 그 막대한 재물이 단순히 나라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뿌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복실은 남편이 된 신랑이 밤마다 서재 아래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며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랑은 낮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농사일을 돕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성군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해가 지고 달이 높이 뜨면 어김없이 낡은 도포를 걸치고 뒷마당 우물가 근처를 서성거렸으며, 복실은 그의 발소리를 죽이며 뒤를 쫓다 우물 뒤편 바위 틈새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촛불의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복실은 그곳에서 신랑이 조선 팔도의 거상들과 주고받은 비밀 장부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 보화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구휼 기금임을 알게 되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실은 그 장부들 사이에서 뜻밖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전에 연화 아가씨를 핍박했던 그 탐욕스러운 친척과 결탁한 한양의 고위 관직자의 이름이었으며, 그들이 신랑의 정체를 눈치채고 다시 한번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은 이 사실을 당장 신랑에게 알리려 했으나, 신랑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나타나 복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백성들의 눈물로 빚어진 것이니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나직하게 읊조려 복실의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낯선 외지인들이 장터에 나타나 신랑의 집안 내력을 캐묻고 다니거나, 밤마다 담장을 넘어 집안을 엿보는 그림자들이 출몰하자 연하 아가씨는 불안감에 떨며 다시 뒷방 문을 걸어 잠갔고, 복실은 집안의 여종들과 하인들을 불러 모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늙은 유모는 이 광경을 보며 복실에게 말하기를, 진정한 보물은 땅에 묻힌 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을이라며, 신랑이 지금 겪는 시련은 그가 가진 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니 아내인 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신랑은 외부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했는데, 고을 사또를 불러 대놓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한편, 집안에 숨겨진 재물을 조금씩 마을 밖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복실은 그 과정에서 신랑의 손발이 되어 밤낮 없이 움직이며 여장부다운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서재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동이 벌어졌고, 복실은 현장에서 도망치던 괴한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그가 남기고 간 칼날에는 한양의 권세가들만이 사용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권력층의 조직적인 공격임을 확인하게 되어 온 집안이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신랑을 우러러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닥칠 화를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장터의 인심도 흉흉해져 신랑의 집으로 향하던 곡식 수레들이 길목에서 차단당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까지 가해지자, 복실은 자신이 직접 시장으로 나가 상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연하는 복실의 헌신에 감복하여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서책들을 꺼내와 지혜를 모았고, 두 여인은 신랑을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대며 집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으며, 이는 가문의 명예를 넘어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신랑은 복실의 활약에 미소를 지으며, 너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나의 동반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보름달이 뜬 밤에 마당에 마주 앉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어떻게 맞설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복실은 남편의 눈동자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의의 빛을 발견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세는 갈수록 교묘해져 신랑이 관리하던 구율미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우물에 독을 타려는 시도까지 이어졌고 복실은 밤잠을 설쳐가며 우물을 지키고 창고를 순찰하며 적들의 야욕을 온몸으로 막아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래에는 이제 신랑의 정체를 비꼬는 가사들이 섞여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적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였으며 신랑이 사실은 나라의 돈을 훔친 도적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신뢰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복실은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마을 회관으로 향해 그동안 신랑이 베푼 덕행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였습니다. 늙은 보모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며 꾸짖었고 복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설득의 마음이 돌아선 주민들은 하나둘씩 신랑의 집 주변을 지키는 자발적인 파수꾼이 되어 적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랑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밤마다 비밀 통로에서 무언가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한 기묘한 덫과 암호 체계였으며 복실은 그 복잡한 과정을 옆에서 도우며 남편의 천재적인 두뇌와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고 자신 또한 집안 곳곳에 숨겨진 방어막을 점검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이라는 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신랑을 압송하려 하자 복실은 당당하게 임금의 마패를 다시 한번 내보이며 어사님의 신분을 함부로 의심하는 자는 반역죄로 다스리겠다고 호령하여 그들을 일시적으로 퇴각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적들의 수장격인 인물이 직접 마을에 나타나 신랑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안하며 백성들을 위한 기금을 넘기라고 협박했으나 신랑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적들은 무력 행사를 예고하며 마을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으나 복실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함께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이제 뒷방의 나약한 규수가 아니라 집안의 안녕을 위해 곳간을 열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다친 이들을 돌보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모했으며 복실과 함께 집안의 두 기둥이 되어 신랑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니 신랑은 비로소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는 깊은 밤, 드디어 적들이 어둠을 틈타 집안으로 난입하기 시작했고 복실은 미리 준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신랑은 비밀 통로의 장치들을 가동해 침입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는데 그 광경은 마치 신선들의 싸움처럼 신비롭고도 장엄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복실은 위기의 순간에 신랑을 대신해 날아오는 화살을 몸을 던져 막아냈고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으나 이를 본 신랑은 불같은 분노를 터뜨리며 적들을 단번에 소탕하여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으며 상처 입은 복실을 안아 올리며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마당에는 부서진 병장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나 신랑과 복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진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가득했으며 적들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자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군사들이 그들을 연행해가며 소라는 일단락되었고 신랑의 명예는 더욱 드높아져 이제는 조선 천지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복실은 상처를 치료하며 웃음 지었고 연하는 그런 복실을 안아주며 우리가 정말 해냈다며 기뻐했으며 늙은 유모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덕이라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등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비밀 재물의 용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은 마을에 큰 서원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흉년에 대비한 상설 구휼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대의에 감복하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복실은 남편의 그 숭고한 뜻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정체 때문에 고통받았던 연하 아가씨에게도 정중히 사과하며 그녀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막대한 독립 자금을 마련해 주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던 학문의 길을 갈 수 있게 배려해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집안의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복실은 비천한 여종에서 존경받는 안주인으로 신랑은 망나니에서 영웅으로 연하는 버림받은 신부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각자의 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곳으로 탈바꿈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들마다 이 집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실은 남편과 함께 다시 그 비밀 통로를 찾았는데 이제 그곳은 어두운 음모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의 장소로 변해 있었고 두 사람은 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펼쳐질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잔잔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기와집 지붕 위를 은빛으로 수놓고 있었고 복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 밤 공기를 마시며 내일 아침에 지을 따뜻한 밥상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으며 마을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오직 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정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복실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고생 많았소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복실은 그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으니 이는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 끝에 찾아온 진정한 안식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소라는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마을에는 청명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신랑은 관복을 정제하고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포박된 탐관오리들과 욕심 많은 친척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숨을 죽인 채 이 엄중한 심판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평소에 장난기 어린 표정을 거두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는데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실은 신랑의 옆에 다소곳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여종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안주인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은 먼저 탐욕스러운 친척을 향해 꾸짖기를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보다 재물을 탐하여 집안을 어지럽히고 혈육을 핍박했으니 이는 천륜을 어긴 죄라며 엄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친척은 고개를 조아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신랑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네가 흘리게 한 백성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었으니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관아의 이방과 결탁한 무리들에게도 국법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채운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을 선포하니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랑은 죄인들을 관아로 압송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불의가 이 마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마당이 정리되자 신랑은 복실의 손을 잡고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는데 이는 복실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공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신랑은 말하기를 사람의 귀천은 태어난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와 행동에 있는 것이니 여기 있는 복실이야말로 누구보다 고귀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라며 그녀를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복실을 무시하고 험담했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며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개중에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실은 붉어진 얼굴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여 마을의 안주인으로서 손색 없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뒷방문이 열리고 연화 아가씨가 조용히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집안의 곳간 열쇠와 가문의 인장이 든 작은 함이 들려 있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연화는 복실의 앞으로 다가와 그 함을 건네며 이것은 이제 언니의 것이니 부디 이 집안을 잘 이끌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여기서 언니라는 호칭을 쓴 것은 복실을 하되가 아닌 가족이자 윗사람으로 예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실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으나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이제 학문에 정진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집안일은 언니가 맡아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복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던 신랑과 연화의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마을 사람들은 두 여인의 깊은 우애와 배려심에 탄복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바로 잡히자 신랑은 곧바로 마을 잔치를 열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그동안 흉흉했던 마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고생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리고 묵혀두었던 쌀 가마니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동네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은 비단 옷을 입은 채로 부엌에 들어가 직접 음식을 거들려 했으나 동네 아낙들이 기겁을 하며 마님은 들어가 편히 쉬시라고 등을 떠미는 진풍경이 벌어져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자 굶주렸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기차기를 하고 뛰어놀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신랑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을의 촌장과 원로들을 모셔 술잔을 기울였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마을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신랑은 자신이 가진 재물의 일부를 내놓아 마을 공동의 창고를 짓고 흉년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으며 농기구를 새로 장만하여 농사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로들은 젊은 어사또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연신 술잔을 비우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신랑은 겸손한 태도로 어르신들의 지혜를 구하며 마을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방에서는 나라실과 마을일이 논의되고 마당에서는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지니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다 못해 더욱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는데 신랑은 복실과 함께 마당을 돌며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고 고기를 권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복실은 평소 자신을 구박했던 이웃집 할머니에게도 웃으며 고깃국을 더 퍼주었고 할머니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복실의 손을 잡고 참회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랑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복실의 넉넉한 마음씨가 자신의 칼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신랑의 주위를 맴돌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신랑은 짐짓엄한 표정을 짓다가도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재미난 모험담을 들려주어 아이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랑은 연화 아가씨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마을 서당의 훈장님을 모셔와 연화가 그토록 원하던 글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글을 배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신랑은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으로 연화의 재능을 높이 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연화의 학문 정진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감격하여 훈장님께 큰절을 올렸고 훈장님 또한 연화의 총명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제자로 받아들여 마당 한편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연화의 부모님은 비록 혼사는 깨졌으나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근심을 털어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잔치가 파할 즈음 신랑은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난동의 흔적들을 지우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청년들은 신랑의 지도 아래 힘을 모아 뚝딱뚝딱 망가진 문짝을 고치고 잡초를 뽑아내며 집안을 새 것처럼 단장했는데 이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복실은 새참으로 시원한 식혜와 떡을 내와 청년들의 노고를 위로했고 청년들은 복실 마님의 솜씨가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치니 낡고 초라했던 기와집은 어느새 윤기가 흐르고 단정해져 명문가의 기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텅 빈 마당에는 보름달만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고요한 정취를 자아냈습니다. 신랑과 복실 그리고 연화와 부모님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는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신랑에게 그동안 사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이제라도 정식으로 사위의 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고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장인어른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로써 껄끄러웠던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애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복실은 시부모님이 된 연화의 부모님께 따뜻한 이불을 봐드리고 편안히 주무시도록 배려한 뒤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설거지를 하려 했으나 신랑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타나 함께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복실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법이 아니라며 말렸으나 신랑은 씩 웃으며 부부란 원래 스친 일도 함께하는 법이라며 복실의 옆에 서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함께 도란도란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밤 깊은 줄 모르고 이어졌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랑은 복실에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며 젖은 손을 닦아주었고 복실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신랑은 복실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았는데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와 평온한 불빛들이 마치 별밭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저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싸워왔노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마을과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복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화답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마저 평화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랑채 새마루에 걸터 앉아 늙은 유모가 내오신 다과를 즐기며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했는데 신랑이 처음 망나니 행세를 하며 집에 들어왔던 날의 일들이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때 복실이 자신을 벌레 보듯 했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놀렸고 복실은 그때 신랑님이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얼굴을 붉히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하고 밝은 기운만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도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며
함께 웃음꽃을 피웠으니 이는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신랑은 서재로 들어가 붓을 들고 오늘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훗날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실은 옆에서 먹을 갈아주며 신랑의 글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진지하게 붓을 놀리는 그의 모습에서 다시금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신랑은 글을 마치고 복실에게 이 기록의 제목을 무엇이라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복실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둠을 걷어낸 달빛이라 하면 어떻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신랑은 참으로 고운 이름이라며 기뻐했고 그 제목을 종이 맨 위에 크게 써넣으며 복실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내일이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복실은 안방에 들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문단속을 철저히 했는데 이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지켜낸 소중한 보금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총총하게 빛나며 이 집안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은 대문 빗장을 걸며 복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고 푹 자라고 말했습니다. 복실은 그 든든한 등판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고 신랑의 팔을 베고 누워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잠에 빠져든 시간, 오직 마을 어귀의 장승만이 눈을 부릅뜨고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으니 사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복된 기운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끝자락에서 집안 식구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휴식을 취하며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안을 뒤흔들던 거센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남은 것은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견고해진 가족들의 유대와 사랑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망나니, 신랑과 여종의 이야기는 이제 위대한 영웅담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바뀌어 전설처럼 남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스며든 평화는 내일 아침 더욱 찬란한 햇살과 함께 이 집안을 비출 것이며 복실과 신랑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이 기이한 인연은 어느덧 세월의 강을 건너 평온한 바다에 이르렀으니 마을에는 더 이상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고 집안에는 사시사철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따스한 봄햇살이 내려앉아 마당 구석구석에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웠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연두빛 잎사귀들이 돋아나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을 지휘하고 집안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해 나갔는데 그녀의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는 일처리는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신랑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한양의 화려한 생활보다는 고향집의 소박한 삶을 더 사랑하여 공무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내려와 복실과 함께 밭을 갈고 글을 읽으며 유유자적한 선비의 삶을 즐겼습니다. 복실은 비록 신부는 미천하게 태어났으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연화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 밤마다 글 공부에 매진하였고 이제는 웬만한 사대부가의 여인들보다 더 식견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정리하고 서신을 쓰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했으며 글씨 또한 정갈하고 힘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복실을 친언니처럼 따르며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이자 가족으로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여인이 정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목함이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집안의 평화는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돕는 미풍양 속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신랑은 복시를 데리고 마을 뒷산의 진달래꽃 밭으로 나들이를 갔는데, 만발한 분홍빛 꽃들이 마치 구름처럼 산허리를 감싸고 있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신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복실의 머리에 꽂아주며 꽃이 아무리 고운들 그대의 마음씨만 하겠소라며 낯간지러운 고백을 건넸고, 복실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꽃길을 거닐며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했는데, 신랑은 그때 내가 당신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은 내 마음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참으로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복실은 지나간 일은 모두 거름이 되어 지금의 행복을 피운 것이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라고 남편을 위로하며 두 손을 꼭 잡았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신랑의 덕행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가 세워졌는데, 신랑은 한사코 거절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돌을 나르고 글을 새겨 기어 이 마을 입구에 비석을 세워놓고야 말았습니다. 비석에는 어둠을 밝히고 백성을 구한 참된 어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나, 신랑은 그 공을 모두 복실에게 돌리며 이 비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지혜로운 아내다라고 말해 복실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복실은 남편의 그 깊은 배려심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마을 사람들은 부창부수라며 두 사람의 겸손함을 칭송했습니다. 이 소문은 조정에까지 들어가 임금님께서도 친히 하사품을 내리셨는데, 비단과 서책은 물론이고 복실에게는 정경부인의 칭호를 내리시어 그녀의 신분을 복권시켜 주시니, 이는 조선 팔도의 전무후무한 경사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당의 우물가에는 동네 안악들이 모여 수박을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히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고, 복실은 대청마루를 활짝 열어 누구든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다 지치면 복실이 내어주는 시원한 오미자차를 마시며 땀을 식혔고, 신랑은 아이들에게 부채를 하나씩 선물하며 더위는 쫓되 마음의 열정은 식히지 말라는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하 아가씨는 사랑채를 개방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뿐이던 학동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어 마당이 꽉 찰 지경이 되었습니다.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부모들은 연화 훈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황금빛 들녘이 물결치는 수학의 계절이 돌아왔고,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마을 곳곳에는 갓단이 산처럼 쌓이고 농부들의 얼굴에는 넉넉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소장료를 대폭 낮추고 남은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하여 마을에는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었으니, 이는 진정한 태평성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은 핵곡식으로 떡을 빚고 술을 담가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십리밖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길을 멈추고 잔치에 합류했습니다.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신랑도 체면을 내려놓고 상모를 돌리며 함께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복실은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달했는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실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복실은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허리를 숙였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신랑은 뒤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며 아내의 선행을 도왔는데, 두 부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지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두 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고, 아이들은 그들을 보며 자신들도 커서 저런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자 기와집 안에는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신랑과 복실은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긴긴 겨울밤을 보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연화 아가씨와 부모님도 함께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연화의 아버지는 그때 내가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괄시했던 것이 천추의 한일세라며 농담 섞인 후회를 내비쳐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신랑은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늙은 유모가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복실은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는데 직접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이며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유모는 흐릿한 눈으로 복실을 바라보며 아가,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훌륭한 안주인이 되어 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으니 저승에 가서도 조상님들 뵐 면목이 생겼다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실은 눈물을 흘리며 유모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애원했으나 유모는 며칠 뒤 잠자듯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신랑은 유모의 장례를 집안의 어르신을 모시는 예로 성대하게 치러주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유모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라앉을 무렵 복실에게 태기가 있어 집안은 다시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들썩였는데 신랑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태교에 좋은 책을 읽어주고 예쁜 아기 옷을 지으며 조카를 맞을 준비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귀한 산삼이며 잉어를 구해와 복실에게 바치며 순산을 기원했습니다. 10달 뒤 복실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집안의 기와장이 들썩일 정도였고 신랑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광명이라 지었는데 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으로 신랑과 복실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신랑을 닮아 영특하고 복실을 닮아 심성이 고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신랑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가르치며 엄한 스승이 되기도 했지만 아이가 재롱을 부릴 때면 영락없는 아들 바보가 되어 껄껄 웃었습니다. 복실은 아이에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아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친구들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착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연화 고모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었고 아이는 고모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신랑과 복실의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두 사람의 금슬은 변함이 없어 늙어서도 서로 존댓말을 쓰며 공경했습니다. 신랑은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뒤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고 복실은 마을의 큰 어른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전국 각지에서 가르침을 청하러 오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은 언제나 학문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학문에만 정진하여 당대 최고의 여류학자로 이름을 떨쳤고 그녀가 저술한 책들은 후대까지 널리 읽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신랑과 복실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칠첩반상을 받았습니다.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복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방 안 가득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신랑은 숟가락을 들며 임금님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구려. 당신과 함께 먹는 이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이오라고 말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복실은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국이 식겠어요 라며 생선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고 두 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저녁을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신랑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한방 눈이 소복소복 쌓여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부인, 저 눈이 마치 우리가 살아온 날들 같지 않소. 차갑고 시린 날도 있었지만 결국엔 저렇게 포근하게 세상을 덮어주니 말이오. 신랑의 말에 복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서방님, 모진 비바람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함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 내리는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복실과 신랑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는데 천장에 비친 등잔불 그림자가 아른거리며 졸음을 유도했습니다. 신랑은 복실의 손을 잡고 다음 생에도 나와 부부의 연을 맺어주겠소? 라고 물었고 복실은 망설임 없이 네, 서방님,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서방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 함께 겪어온 희로애락이 모두 녹아있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고요한 밤, 기와집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은은하게 울리며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복실과 신랑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고 꽃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으니 온 세상이 평화로운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너나 가지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준 부부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투박한 돌 속에 숨겨진 옥을 발견한 복실의 지혜와 그런 복실을 진정으로 아껴준 신랑의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오늘도 그 마을 위에서 반짝이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복실과 신랑이 나누었던 따뜻한 밥상과 훈훈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달빛이 비추는 고요한 마을의 풍경 속에서 깊고 단잠을 주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의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별빛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밝은 햇살과 함께 상쾌하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